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논다, 놀이를 한다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놀이는 뭡니까? 놀이는 뭡니까? 재미죠.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목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쵸? 어떤 목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목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목적에 의한 동기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물론 재미라는 동기는 있지만 목적에 의한 동기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놀이는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죠? 뭐 결과가 좋아도 놀이니까 놀이는 놀이일 뿐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결과가 놀이를 하다가 내가 져도 뭐 그건 놀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인생 패배자처럼 우리가 생각 안 해요. 그죠? 자, 목적으로부터 자유롭고 동기로부터 자유롭고 결과, 그러니까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놀이는 우리에게 뭘 주죠? 뭘 줍니까 여러분? 자유를 주잖아요. 그죠? 자유롭잖아요. 그죠? 심지어 이 놀이를 의무도 없어요. 의무도 없어. 이 놀이에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죠? 또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그리고 또 놀이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놀이가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규칙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규칙에도 얽매이지도 않아요. 그죠? 예. 놀이는 또 장르가 없어요. 막 섞여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미를 느끼는 일들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재미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놀이가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놀이가 학습, 우리가 배움, 우리가 학습의 도구로서 놀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도구로서 놀이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인생을 즐기라는 얘기거든요. 네. 인생을 놀이처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삶의 방식으로서 수단 또는 도구. 우리는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은 놀이는 좀 가벼운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 보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도 다 동원되고 있고요. 그죠? 자신의 경험도 동원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감정이입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갖고 놀아도 그 자동차가 꼭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레고 같은 거 갖고 노는 걸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추상화도 하고 패턴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죠? 형상화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모형도 만들어요. 네. 사실은 인간의 지능이 이 놀이를 통해서 사실은 어린 시절에 거의 대부분 다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학습과 생각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재미있던 그 놀이가 이제 학교로 수업으로 옮겨지면서 주입식이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엄격한 룰을 강조하고, 사실 학교에서 강조한 룰 여러분 가만 따져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군대식이에요. 군사문화식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즐거움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즐거움. 그리고 학습의 목적과 동기와 책임과 결과와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더 이상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배우기가 싫은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시달리는 아이들을 집에 와서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죠? 똑같이. 부모들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이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그 아이들은 순전히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놀이를 통해서 생각을 키워나가는데 학교에 가는 순간 갑자기 천재가 개벽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창의성과 또 그 어릴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천재성들이, 그 재능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살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그 어떤 그 학습, 그 지금 우리 근대식 교육의 그 방법이,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유래를 했는지.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 비스마르크, 그 군사교육. 그러니까 그 어떠한 포지션에서 자기의 역할에 그 충실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하자면 지도자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충실한 부속품과 같은 그런 형태. 그게 사실은 그 산업화 시대 때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는 진짜 이제는 미래가 없어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남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를 놓고 얘기할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 놀이를 회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그 모든 그 과정이 사실은 놀이의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걸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놀이의 과정.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저께 이 멕시코 축구 이제 2대1로 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막 울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선수도 그렇잖아요. 올림픽 가서 메달 따면은 막 울고 껄껄이 대성통곡하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 선수들 보세요. 좋아서 막 그냥 기뻐하는 거 그 모습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군대식으로 키워요. 그죠?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막 선수촌에 입주를 시켜가지고 막 외부 세계와 차단을 시켜버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의 대표 선수들 보세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죠? 직업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어요. 자기 직업이 다 있어요.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일부 인기 있는 종목에 축구나 이런 쪽이나 그렇지, 육상 선수들이라든지 무슨 투포한 선수 이런 사람들, 얼마 전에 언젠가요 그 올림픽에서 투창 우승한 네덜란드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메달을 따도 국가에서 연금 주고 보상하고 이런 나라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이런 나라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연금이 없어요. 포상금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업 후원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너무 심각해.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골을 넣어야 돼. 목적, 동기, 책임, 결과, 이거랑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도 울고 결과가 나쁘면 더 울고. 비극이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게죠. 문전철이 미숙. 이거 여러분 제가 축구 경기를 볼 때부터 들어온 얘기입니다. 한 30년을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제가 TV로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그 해설위원이 문전철이 미숙이 계속 지금까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봐줘요. 냉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골대가 가까울수록 허둥대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넣어야 돼. 의욕이 앞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철이 미숙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네.
반대로 이제 상대팀이 골을 몰고 이 골대에 가까이 오면 평상시에 연습 때는 잘하던 사람들이 몸이 굳어버려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고 막. 그래서 페널티킥을 잘 내죠. 우리나라 축구팀 대표팀이 페널티킥을 잘 내주는 대로 유명해요. 그래서 노련한 유럽 선수들은 일부러 유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골대 앞에서 계속 패스하면서 공을 질질 끌면 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공 세워놓고 차니까 얼마나 좋아요. 유도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대표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참 그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서 안타까운데 대표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놀이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부족해요. 네. 놀이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즐거워야 돼. 지더라도 재밌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승부욕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거나 지면은 동네 장기판에서 보면 없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방학 때 이제 내려가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이 그 큰 그 평상 위에서 장기를 두다가 막 핏대를 올리고 막 이거 엎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몇 번 본 광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도 재미로 생각하는 거야. 그들도 동네 어르신들이 재미였던 거예요. 그 과정도. 의뢰에 있는 재미. 신강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또, 한숨 물러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도 뭐예요? 재미였던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이렇게 막 장기판, 저는 어릴 때 보면서, 야, 저 어르신들 나중에 저 경기, 장기판 끝나면 멱살 잡고 싸우겠다는, 또 그렇지도 않아. 또. 그래서 막걸리 마시면서 또 막 그래요, 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연락이 싸웠는데, 또 언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놀이에요. 놀이하다가 싸운 건 싸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순간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죠? 사회에서? 자기 일을 즐기는 사람. 그죠? 즐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이 놀이가 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우린 이거로 쪼이잖아요.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간만에 회사 직원들하고 등산을 갔어요. 근데 저희 회사 직원들 가운데서 이 대한산악회 출신들이 많아요. 왜냐면 아웃도어 만든 회사니까. 이제 저는 그동안에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왜 참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따라갔어요. 네. 근데 등산하는데 완전히 날아다녀요. 쉬지도 않아. 점심때 한 25분 딱 점심 먹을 때만 쉬고 뭐 이렇게 험한 코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서울대에서부터 관악산을 타기 시작해가지고 저 안양까지. 네. 그러니까 최장거리죠, 최장거리. 네. 쉬지도 않고 뭐 가는데 저도 그동안 등산 안 다니다가 어저께 따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네. 네. 천천히 가도 힘든데 막 축지법 쓰는 사람들 같아. 근데 막 고비가 한 2번 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고비가 딱 왔었을 때 막 숨찬 거예요. 힘든 거예요. 또 제가 또 의도한 건 아닌데 가봤더니 제가 최고령이더라고요. 어저께 팀에서는. 제가 최고령이었어요. 근데 그 힘든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제 몸이 갑자기 한 힘든 고비가 한 2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2번을 딱 넘기니까 제 몸이 예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뭐 백두대간 종조하고 국토종조하고 뭐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묘한 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마라톤 선수가 뛰다가
어느 일정한 신체의 어떤 그 고비를 넘겼으면 뭐가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파가 바뀌면서 굉장한 뭐라고 할까 심증의 안정감과 함께 쾌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힘든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끝까지 완주를 똑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 몸이 기억하고 있는 놀이가 회복이 된 거예요. 놀이가 힘들고 막 숨차고 막 제가 다리에 막 쥐가 2번이나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재밌게 놀았잖아요. 한 4시간을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4시간을 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어저께 굉장히 피곤했어요. 근데 잠을 푹 잤어요. 네. 몸이 피곤해서 푹 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자잖아요. 몸이 피곤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진탕 놀지 않습니까? 진탕 놀면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뭐라 그러죠? 뭐랄까? 후련하다고 할까? 고민 뭐 이런 것도 없어. 네. 막 굉장히 긍정적인 막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정어도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 쓰러져 자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네. 그게 건강에도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 기억이 여러분 DNA 속에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그 놀이로 즐겼던 그 순간들,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내가 즐기면서 극복했던 어떤 그런 순간들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이 이게 있어요. 그게 되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걸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목적, 동기, 책임, 결과, 의무. 이것 때문에 우리는 쪼이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얼마나 큰 책임감이 있습니까? 따릅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시달리면요, 여러분 육아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근데 내가 잘해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도 항상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내가 잘 못했는데, 그렇죠? 결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하든 결과는 나의 노력과 나의 뭐예요? 응? 나의 어떤 어떤 진지함,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그 최선을 다한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다 아세요. 물론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신경도 안 써도 결과가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방침을 세우고 난 이렇게 키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혀 엉뚱한, 내가 애들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었네. 다반사를 느끼는. 내 자식이 맞나 싶을 때도 많고.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어요. 어떻게 접었냐? 이제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동기, 책임, 예? 목적,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다만 제 스스로가 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걸 일종의 게임으로 보는 겁니다. 트럼프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그걸 게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저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봐요. 예. 놀이로 보는 거죠. 우리는 놀이하면 자꾸 이거 좀 진지하지 않고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인생 자체가 게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거를 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부처님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테레사 수녀가 되잖아요. 그죠? 수양도 하는 거예요. 마음의 수양, 인격의 수양.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과정이 인생의 굉장히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최고의 경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의 50% 이상을 놓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부부 상담, 뭐 부모 상담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애도 낳고 키워보지 않은 신부님이나 왜 이런 스님들이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몰라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난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태연히 대답하시는 그분들 보면은 그렇게 선문답 같은 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인생의 모든 것이 그래요. 예. 결혼도 그렇고 아이 낳는 것도 그렇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세속을 다 끊고 혼자 고고하게 살면 막 깨달음이 막 생길 것 같죠.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어저께 제가 어느 TV 프로를 봤는데 대둔산 속에 아주 깊은 남자의 어느 스님이 계시는데 스님 이렇게 이 조용한 곳에서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깨달음이 많으시죠? 했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 참선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도시 속에서는 번잡한 곳에서는 나도 그렇게 못해. 그게 정답이죠. 그런 삶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제가 지금 불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방식이 많냐? 저는 그것도 동의 안 해요. 네. 뭐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애들 책임져 주셔? 뭔 소리예요? 교회 충성하다 애들 엉망된 집안들 많이 봤습니다. 저 교육전도사 하면서 교육 목사 하면서. 네. 이런 얘기하면 또 믿음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믿음에다 갖다 붙여요? 오히려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부모를 보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이 놀이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은 왜 목회를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교인들도 막 이렇게 하고 교회 건물도 갖고 이렇게 키우고 좀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그런 큰 목회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비전이 없어요? 막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런 거는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죄라고 봅니다. 네. 네.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 본질을 놓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건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목회를 하는 것은 뭐냐?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저는요, 지금 어느 때보다 목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아요. 제가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목회의 방식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목회를 놀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가 그런 표현을 차마 못 쓰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 동기, 책임, 결과, 의무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목회의 방향이다. 이것이 이런 신앙 공동체의 가치가 계속 지속되고 추구돼야 된다. 여기에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제가 목회 잘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큰 교회가 되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이 강하니까 막 후계자를 누구를 정하느냐, 뭐 누가 다음 목회자가 되느냐, 뭐 세습을 하냐, 그거 갖고 난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기득권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무 기득권이 없어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제가. 뭐 아무도 안 하면 뭐 문 닫으면 되죠, 뭐 어떻게. 그렇죠? 네.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 세운 예루살렘 교회도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뭐 연연합니까? 제가 또 두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사업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커피 사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2마리 토끼를 잡으셨습니까? 야, 그 어려운 커피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커피는 놀이였어요. 놀이, 완벽한 놀이였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일본 출장을 자주 다니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커피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한 세기가 더 빠르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막 그 드립 세트니 뭐 이런 거 갖고 오셔서 커피 내리는 걸 보고 재밌었어요. 맛있었고. 그래서 이미 고등학교 때 커피를 즐겼어요. 저는 벌써 저희 형제들.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커피를 발견한 거예요. 완벽한 거죠.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커피의 재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커피는 전 세계에 100여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상품화되어 있는 원산지가 100여 군데예요. 그리고 그 커피의 볶음도에 따라서, 숙성도에 따라서, 가공의 방식에 따라서, 또 추출의 방식에 따라서 같은 커피가 보통 10 몇 가지의 맛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커피를 브랜딩 해보세요. 수천 가지의 맛과 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느껴지지만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미묘한 차이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누가 그래요. 당신은 삼각자입니다. 뭐 당신은 앞을 내다보는 분입니다는데 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일종의 취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놀이에 쭉 빠지다 보면요. 그 놀이는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 과정 속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의미를 내가 얻기 시작하게 돼요.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커피죠. 그걸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선교적 의미가 있네. 이게 제3세계 가난한 커피 농부를 돕는 게 있네. 이게 환경 문제가 있네.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농약을 쓰고 있는 것이 커피니까 유기농 커피를 써야 되겠네. 이러한 의미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정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재미였던 놀이가 이제 뭐가 플러스가 되느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와 의미가 결합을 딱 하잖아요. 이건 진짜 강력해집니다. 이건 말려도 아무도 못 말립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놀이를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조그만 이 흙바닥하고 돌만 있어도 우리는 재밌게 놀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돌로 할 수 있는 놀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비석치기 있고, 땅 따먹기. 또 뭐가 있죠? 네. 그리고 공기놀이도 사실 돌 갖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깽깽이 뛰면서 하는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걸? 그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많이 하고 놀았는데. 그죠? 그런 수많은 놀이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이 부동산 열기, 땅 투기의 열기는 이 땅 따먹기의 영향이 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땅 따먹기의 왕이었는데, 제가 손이 커가지고요. 여러분 뺨재기 있잖아요.
이게 코너에 딱 뺨을 딱 대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반칙이라고 그랬다고요. 손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못했어도 이거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애들하고 놀다가 참 저도 좀 엉뚱했죠. 옛날에 또 그거죠. 여러분 이 구슬치기 비슷한 게 있는데 동그란 조약돌을 갖고 와가지고 땅에다 홈 파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기억날 거예요. 구슬로 했지만 저희 어릴 때는요 구슬이 귀해가지고 그 조약돌 동그란 거 갖고 있어요. 하는데 그거를 땅 따먹기 하고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가 2배가 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면은 골목에 구석구석에 골목 그때는 당시에는 서울도 골목에다 흙바닥이었거든요. 그러면 홈을 파놔요. 구석구석에. 그럼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땅 따먹기는 이걸 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던지는 거예요. 던져요. 그래서 불려서 가든지 던져서든지 그 홈에 탁 빠지면은 거기서 이제 땅 따먹기식으로 놀이를 또 풀어가는 거예요. 천재적이죠. 노는 데 있어서는 뭐 그랬습니다. 타의 추종을 구분했어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밥 먹는 시간이 돼도 집에들 안 가요. 그죠? 안 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면 또 아줌마들이 또 그 동네 어머니들이 또 골목에 이렇게 평상은 아니고 옛날에 이상하게 골목마다 이 길쭉한 나무 의자 같은 게 하나씩 꼭 있었어. 그렇죠? 그늘 지는데 딱 겨울엔 양지 바른데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애들 노는 걸 본다고. 그러면 뭐 어느 집에서 감자 삶아주고 오고 옥수 삶아오고 그러면 같이 나눠 먹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애들이 놀면 그 승부에 따라서 지는 꼴찌하고 지는 집에서 감자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쪄가지고 아줌마가 갖고 와서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릴 때의 모습이. 근데 그게 그냥 논 게 아니에요. 시간 허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언가 여러분이 놀이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취미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저 자전거 저 한동안 자전거 많이 탔죠. 자전거도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은 참 또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어. 물론 자기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자전거 타면서 이를 악물고 막 제가 산을 막 올라가면서 건강해야지 두고 보자. 천년만년 할 거다 내가. 내가 내 마누라보다 더 오래 살아서 내가 2번 장가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거 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건 정신병자지. 그리고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전거를 타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걸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풍광도 보게 되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의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재미로 시작했는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요즘 뭐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부부싸움 할 때마다 집사람하고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갔다 왔던 걸 생각해요. 그러면 다 풀어져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단둘이서 막 노숙도 가면서 몇 박 며칠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가면서도 엄청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길 잘못 들었네, 뭐 했네, 어쩌네 하면서. 하지만 그때 갔다 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못 느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 2시에 타이어가 터졌어요. 새벽 2시에. 왜 빨리 가요?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왜 빨리 가냐면 그때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낙동강 하구잖아요, 부산이. 강물이 부는 거예요.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완주를 못할 것 같아. 미친 짓을 한 거죠. 밤에 잠도 안 자고 마지막 날 밤을 꼴딱 샜어요. 진짜. 자전거를 타고. 근데 바퀴가 막 강물이 불어가지고 진짜 막 바퀴. 근데 거기서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벤치 있는 데서 빵꾸를 떼운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짜증을 냈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길은 바쁜데 펑크를 내고 펑크 난줄도 모르고 그냥 자전거 타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고. 네? 그 짜증을 엄청 내면서 제가 고쳐줬어요. 대로 가야 되니까. 어? 근데 그 생각, 요즘 그런 생각하면 부부가 그러면서 같이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난리 났었어요. 사람 여러 명 죽고 막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내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원래 토요일 날 도착해가지고, 토요일 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자전거복 입고, 네? 우리 아들은 집에서 옷 갖고 오고, 그때 전날 도착해야 되는데, 비도 오고 막 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새벽에 도착했고, 저 안 돼가지고 거기서,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길길이 날뛰는데 또, 결국 문제 해결 여자들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어디다 보니까 탁 전화하더니 차를 딱 대절해가지고, 여기까지 차 타고 왔잖아요. 싫어가지고, 자전거 싫어가지고. 그거 안 했으면 그날 예배를 못 드렸죠. 제가 또 얼마나 짜증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제가. 네? 근데 또 재밌는 순간도 많았어요. 굉장히 재밌는 순간도 많았고 즐거웠죠. 네.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재미는 사라지는데 여러분, 의미만 남더라고요. 그죠? 놀이할 때 여러분, 그때 재밌는 그 순간은 쉽게 사라져요. 그죠? 근데 그때 그 의미가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놀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와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가족이다. 그냥 같이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근데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때는 투덜투덜거리면서 따라왔지만 막상 갔다 오니까 뭔가,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래 난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갔다 왔다. 네.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태풍을 뚫고. 네. 네. 태풍을 뚫고.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난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네. 그런 경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기억. 그러니까 그게 학습이 된 거죠. 생각이 된 거죠. 그게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놀이라는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놀이로 삼으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서 유행하고 있어요. 왜 그래? 누가 다쳤어? 정호? 괜찮니? 정호는 뭐 튼튼하니까. 깜찍이. 네네네. 나도 가만히 진짜 아픈가 보다 찍소리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프면 울음소리도 안 나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세대의 뭐라고 할까요? 이 세대의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무슨 족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 없이 살고 평생 월세로 살아도 내가 질리면 살겠다. 그걸 뭐라고 그랬죠? 무슨 족이라고 했는데? 네? 노마드족. 뭐 그것도 또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이 뭐 남는 게 있어. 욜로족. 노마드 뭐 욜로족. 근데 욜로족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 이 욜로족을 대체하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욜로족은 뭐죠? 여러분, 인생을 즐기자. 뭐 있냐? 즐겁게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돈 다 써버리고 모으는 것도 뭐 미래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어떤 사회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서구에서도, 선진국에도 욜로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욜로족들이
그 연구가 있습니다. 연로족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런 그 어떤 세대들에 대한. 근데 대부분의 이런 노마드족이라든지 연로족들이 결국은 나중에 노년에 가서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부양해야 하는 짐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서구 사회에 많이 이제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로족들, 노마드족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부양해야 하는 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살되, 응?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살되, 대신에 우리가 연로족들을 보세요. 어떻게 삽니까?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생들 많이 제가 써보고 또 소개도 하고 했는데 연로족들이 많습니다. 한 1년을 벌어요. 본 다음에 직장 때려치고 한 6개월, 1년 그냥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특히 동남아시아를 많이 가요. 네, 경비가 적게 되니까. 그리고 돈 다 쓰고 한국에 또 돌아와요. 그것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또 돈 다 써요. 그러니까 운 좋은 애들은 부모님이 좀 뭐 유산을 물려주거나 뭐 그거 갖고 나중에 장사를 하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애들이 굉장히 행복할 거겠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즐거울 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들어와서 돈 벌 때는 어떻겠어요? 그죠? 삶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관계를 형성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만나 쉽게 헤어지는 커플들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가 그런 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그냥 무책임하게 그런 애들한테도 매이질 않잖아요. 그냥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이벤트거든요. 이벤트가 본론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벤트를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야. 근데 그런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절대로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실제로 그런 걸 추구하다가 이거 별거 없네 라는 것을 깨달은 이 젊은 의식 있는 청년들이 요즘 어떤 운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소확행족이라고 쪽이라고 하죠.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한 행복. 뭐 어떤 큰 이벤트, 내가 어디 가서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내가 어디 뭐 배낭여행 갔다 왔다, 내가 뭘 체험했다, 또는 또 반대로 내가 뭐 큰 차를 샀다, 내 집 장만했다, 뭐 내가 출세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이 세대의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큰 게 아니에요. 소소한 데서 쌓이는 거예요.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에요.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놀이예요.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 소확행족들이 어떤 걸 잘하는 줄 아세요? 파티를 잘해요. 근데 이 파티도 뭐 화려한 가든 파티나 무슨 뭐 풀빌라 파티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런 거예요. 요즘 파티 장소라는 비즈니스가 여러분 꽤 요즘 뜹니다. 네. 뭐냐면 그런 데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퇴근하고요. 그런 데 모여요. 3, 4 모여가지고 자기네가 맛있는 요리를 직접 해요. 그것도 놀이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요리. 너는 뭐 이렇게 해요. 네. 그리고 술도 많이 안 마셔요. 요즘 젊은 애들 술 안 먹잖아요. 술 소비가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앞으로 10년 뒤잖아요. 우리나라 술 회사가 다 망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술을 안 먹어요. 아주 가볍게 포도주 한 잔에 맥주 한 잔 정도. 그럼 대부분 뭘 하느냐? 커피나 티를 마십니다. 네.
제가 지금 비즈니스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는 내려먹는 방식이 30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 뭐예요? 그 매장에서 파는 에스프레소 머신 그거가 없어도 그것도 커피를 내려 마시는 수십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이지 간단한 도구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걸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커피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대화가 잘 됩니다. 네. 커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커피 아카데미를 하거든요. 가끔씩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핸드드립, 그러니까 저는 핸드드립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 중력에 의한 커피라고 이 표현을 잘 써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환경 친화적이고, 그죠? 전기를 쓰지 않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력에 의한 커피, 자연 친화적인 커피, 유기농 커피, 네? 중력에 의해서 내린 커피. 뭔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를 내리면서 그 커피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네. 인생에 대한 이야기나 인문학적 얘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 자체, 그러니까 그 외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에서 그 캡슐 커피가 대유행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유행하겠지. 근데 유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무실에서 하게 뭐지? 소확행족들한테는요, 커피를 갈고, 커피를 추출하고, 마시는 그 모든 과정이 번거로움이 아니라 뭐예요? 재미예요. 저는 거기에 의미까지 갖고 있어요. 저는. 그 재미에 의미를 더합니다. 그럼 히트 칠까요? 히트 치지 않을까요? 저는 100% 성공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회 발전 현상에 의하면 커피가 그 나라의 일상용품으로 자리를 딱 잡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아세요? 이거는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카페족이 됩니다. 여러분, 유럽하고 미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커피를 가장 많이 마시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고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집이에요. 커피 선진국들, 커피가 단순 기호품이 아니라 일상용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집에서 소비를 해버립니다. 왜? 가격 대비 품질이 형편없는 이 커피들을 매장에서 비싼 돈 주고 안 사 먹거든요, 소비자가. 이제 뭐냐면 꼼꼼히 따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이제는 뭐예요? 커피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용품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커피가 소확행의 도구예요. 이거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요, 뭐가 된다, 뭐가 하는데 큰 돈 낸다, 이런 거는 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가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비즈니스는 놀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제가 우리 그 회사 본사 어저께 직원들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던 게 그거예요. 놀이가 돼야 된다. 응? 놀이가 돼야 된다. 응? 너무 심각하게 응? 블랙락은 너무 심각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응? 오리지널 아웃도어, 무슨 전문 산악인이 만든 응? 히마라야한 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 선전도 보세요.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그죠? 네? 승기가 막 인상 쓰면서 뛰고 있잖아요. 네? 승기도 아저씨가 다 돼가지고 이제는. 그러지 마. 놀이가 돼야 된다. 놀이. 네. 그리고 그 놀이 속에, 그 즐거움 속에 의미가 담겨 있으면 최고다. 네. 여러분, 애들을 공부를 할 때 애들이 그 배우는 그 학습의 과정을 놀이가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집에서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는 완전히 전쟁이야, 전쟁. 그죠? 네. 대표 뭐예요? 평가전이야. 놀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놀이로 풀어주세요.
학습이 놀이가 되게 하세요. 생각이 놀이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놀이가 되게 하세요. 놀이는요, 여러분, 조합이 쉬워요. 그죠? 조합이 쉽습니다. 이 놀이와 저 놀이를 합칠 수가 있어요. 네. 뭐 장르의 구분이 없어요, 놀이는. 그쵸? 네. 그게 놀이의 장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놀이가 돼야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앙생활에 어떤 목적을 갖지 마세요. 이러면 복 받을 거야. 난 천국 가기 위해서. 네? 어떤 동기. 네. 우리 자식 잘 되라고. 네? 어떤 책임. 벌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어떤 결과. 어떤 의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전쟁이지. 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서. 이런 거면 또 자유로워지는 게 놀이잖아요. 재밌게 신앙생활 하세요. 뭐 신앙생활 재밌게 하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교회에서 뭐 어디 야외에 갑니까? 뭐 어디 뭐 야외 찬양 집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안에서 재미는 재미가 아니에요. 내 일상에서 재밌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일상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재미로 느껴요. 재미. 그 과정. 그러면서 그 재미 속에서 의미가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새로운 생각들이 나와요. 통찰이 나와요. 자, 커피 재미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재미로 시작했는데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커피에 관련돼서는요. 커피 전반에 관련돼서는 제가 어딜 가서도 누구한테도 드시지 않아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커피 추출에 대한 전문가 따로 있고 커피 로스팅에 대한 전문가 따로 있고 커피 생두 원두에 대한 전문가 따로 있는데 저는 그걸 다 아우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생각해요. 전 이게 지금 제가 이걸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근래에 받아본 보고서 중에 최고의 보고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근데 재미로 하는 일들은 항상 결과도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놉시다. 따라해봅시다. 이제 우리 놀자. 네. 노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는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함께한 그 본문의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인생이 놀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